국회 본회의장이 어제 여야 의원들의 고성과 몸싸움으로 얼룩졌습니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위험 수위를 넘나드는 자극적이고 과격한 표현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전반을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해달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좌파 포로 정권, 반미 종북과 같은 노골적으로 색깔론을 드러내는 단어도 거침없이 썼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강하게 항의했고 연설은 중단과 재개를 거듭했습니다. 민주당은 연설 직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나경원 원내대표를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청와대도 국가원수 모독이자 국민 모독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민주평화당을 비롯한 다른 야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유엔의 대북 제재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감시하는 기구인 안보리산하 대북제재위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온전하고 불법으로 금수 품목들을 거래하는 등 제재에 위반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선박간 이전 방식을 포함해 제재를 피하려는 북한의 수법도 정교해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불법 동영상을 촬영하고 퍼뜨린 혐의로 입건돼 피의자 신분이 된 가수 정준영 씨가 모든 죄를 인정하고 처벌을 달게 받겠다는 사과문을 냈습니다. 정준영 씨에 대해 출국 금지를 신청한 경찰은 곧 정 씨를 소환해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영국의 브렉시트 합의안이 하원 투표에서 또 부결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합의 없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 여부를 놓고 투표가 이어지는데 의회가 또 반대를 한다면 브렉시트 시점을 연기하는 방안에 대해 표결이 실시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해달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 한마디가 최근 15년 만에 가장 늦게 열린 올해 첫 국회 본회의를 그야말로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좌파 포로 정권, 반미 종북과 같은 색깔론을 노골적으로 제기하는 발언들도 잇따라 쏟아졌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공멸의 정치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발언과 경청의 품격과 격조를 요청했지만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정치의 품격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네,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 같은 본회의 발언 이후 여야에서 거친 논평들을 잇따라 내면서 갈등은 커지고 있습니다. 참 힘들게도 열린 올해 첫 국회였고 지금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관련 법안들도 쌓여 있는데 또 문을 닫을 수도 있게 됐습니다. 일단 오늘 본회의는 열어서 미세먼지 관련 법안은 처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월 13일 수요일 아침엔 허진 기자가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 수위가 점점 높아지자 본회의장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은 위헌입니다.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그러다 문제의 김정은 수석 대변인 발언이 나오자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일부 의원은 항의의 차원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일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등 소란이 커졌습니다. 그러자 나 원내대표는 일부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이거 외신 보도 내용입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항의하려 단상으로 나오자 정양석 한국당 원내수석 부대표도 달려나왔습니다. 아니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이런 거야. 어째 대통령을 무슨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고? 이철이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 대행이 나와 말렸지만 실랑이는 이어졌습니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도 나와 합류했습니다. 문 의장이 의장석으로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모으기도 했습니다. 3당 원내대표 나오세요. 조용히 해요. 좀 조용히 해. 계속하겠습니다. 조금만 경청해 주세요. 의장석을 내려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나 원내대표의 연설이 끝나자 한국당 자리에선 박수가 나왔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악수를 하며
나 원내대표에게 엄지를 들어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봉을 두드리는 문 의장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 JTBC 허진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어제 연설에서 좌파 포로 정권, 반미 종북과 같은 매우 자극적인 발언을 여러 차례 반복했습니다. 노골적인 색깔론을 그대로 드러낸 겁니다. 지난달 전당대회 이전부터 시작된 자유한국당의 우경화 흐름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어제 연설에서 좌파란 표현을 11번, 종북을 3번 언급했습니다. 지난 70년의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가 좌파 정권 3년 만에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경제정책을 비판할 때도 좌파 정권이 한국 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등 민생 분야를 언급하면서도 미세먼지 탈원전 보철거 문재인 정부가 좌파 포로 정권이라는 증거입니다. 이처럼 좌파란 단어는 계속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노골적으로 색깔론을 드러내는 단어, 종북이란 단어도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을 종북으로 규정했습니다. 반미 종북에 심취했던 이들이 이끄는 운동권 외교가 이제 우리 외교를 반미 반일로 끌고 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은 지난달 전당대회부터 이어져 온 한국당의 우경화 기류를 보여준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한국당의 지지율은 국정농단 직전 수준으로까지 올랐습니다. 때문에 지지층 결집을 위해 나 원내대표가 의도적으로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 이념 논쟁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나경원 원내대표의 연설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를 국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청와대 역시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에서는 즉각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국회 윤리위원회에도 회부를 하고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란 발언을 두곤 곳곳에서 비판이 나왔습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하수인으로 규정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대통령의 존재를 부정한 것입니다. 원내대표직 사퇴도 요구했습니다. 명백한 사과를 하지 않으면 나경원 원내대표는 즉각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해야 된다. 극우 발언이라며 나치까지 거론됐습니다. 극우 정치의 광풍이 우리 국회를 계속해서 습격해옵니다. 나치보다 더 심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평화당은 나경원 원내대표를 일본 자민당의 수석 대변인으로 운운하면 어떻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나 원내대표의 발언은 국가원수 모독이자 국민 모독이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제1야당 원내대표의 연설을 오히려 방해한 민주당이 사과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제소하겠다고 하는 것은 당의 입장이겠지만은 저희는 저희대로 만약 그런 부당한 조치가 있게 되면 정말 단호한 대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북한 영변의 5메가와트 원자로가 여전히 가동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연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공해상에서 선박을 통한 이전 방식으로 금수품을 계속해서 밀거래한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뉴욕에서 심재우 특파원이 소식 전해왔습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는 북한 영변의 5메가와트 원자로가 여전히 가동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10월에는 사용 후 핵 연료병의 인출 작업이 이루어졌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우라늄 광산이 있는 평산에서는 채광이 진행 중이라는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우라늄 농축을 위해 극비리의 원심 분리기를 구매하려 한 아시아의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이 작성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안보리 15개 회원국의 승인을 거쳐 공개됐습니다. 보고서는 해상에서의 금수품 밀거래 또한 여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평안남도 남포항이 불법 석유 제품 수입의 허브 역할을 했습니다. 수중 송유관이 확인됐습니다. 제재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한 해상 환적 수법은 더욱 교묘해졌습니다.
The techniques being used, some of which I've never seen before, and I've been investigating maritime trafficking and smuggling for more than 15 years. 민주 콩고와 알제리, 시리아, 이란 등 27개국에 무기를 수출한 의혹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외국 제재위는 또한 북한이 사이버 해킹을 통해 약 6,500억 원을 가로챘다고 밝혔습니다. 겉으로는 평화 모드로 제재 완화를 주장하면서 안으로는 유엔 제재를 비웃으며 핵 개발에 주력해온 북한의 양면 전술이라는 분석입니다. 뉴욕에서 JTBC 심재호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미국의 북한에 대한 압박 계속되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미국이 봐야 하는 건 북한의 행동이라면서 북미 정상이 서로 한 약속들이 이행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대화를 지속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민준 기자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가 믿는 건 행동이라며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휴스턴의 한 지역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입니다. 말하는 건 쉽다. 우리는 행동만을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겁니다. 베트남 회담에서 양국이 합의문 채택 없이 끝난 상황에서 비핵화 진전을 이어가기 위한 압박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이어 김 위원장이 자신을 6번 만나면서 핵무기를 포기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제안에 만족하지 못했다. 따라서 북한이 해야 할 일이 더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를 부분적 비핵화로 여기고 수용할 수 없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다른 방송에서도 김 위원장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만큼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향후 추가적인 북미 대화 여부에 대해선 분명히 진전을 이뤘지만 대화로 해야 할 일이 더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우리나라가 유럽연합의 조세 분야 비협조 지역 명단에서 완전히 빠졌습니다. 1년여 만입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하는 제도를 폐지한 게 반영이 됐습니다. 김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경제재정이사회는 현지 시간 12일 한국을 조세 분야 비협조국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 12월 사모아, 괌 등 17개 국가와 함께 조세 회피처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른 지 약 1년 2개월 만입니다. 당시 이사회는 한국이 경제 자유구역 등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EU의 공평 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조세 회피처로 알려진 지역들과 함께 리스트에 포함되면서 한국 역시 조세 회피처라는 오명을 입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명단 지정 직후 관련 제도 개선을 약속하며 그레이 리스트로 한 단계를 낮췄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조세 특례 제한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 투자 법인세 감면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우리 정부가 최근 이 같은 노력을 EU 측에 통보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기획재정부는 EU 리스트 완전 제외 결정은 국제 기준을 지키려는 한국의 노력을 국제사회가 인정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영국의 브렉시트 시한이 이제 17일이 남았는데 막판까지 혼돈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국 하원이 합의안을 또 부결시켰습니다. 이제 아무 합의도 하지 않고 유럽연합을 떠나는 안을 놓고 투표를 하고 이것도 통과가 안 되면 브렉시트 연기안을 두고 또 투표를 하게 됩니다. 브렉시트가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영국 하원에서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합의안이 찬성 242표, 반대 391표로 또 부결됐습니다. 메이 총리가 전날 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과 만나 수정안에 합의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보수당 내 브렉시트 강경파와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이 수정안으론 EU의 관세 동맹에서 영국이 빠져나올 보장이 없다며 반대했습니다. 영국 의회는 13일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떠나는 노딜 브렉시트를 놓고 표결합니다. 노딜이 거부되면 14일 브렉시트 연기안을 놓고 투표합니다. 노딜 브렉시트는 영국 경제 등에 미치는 충격이 너무 커 연기를 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날 합의안 부결 직후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는 정부의 합의안에 사망 선고가 내려졌다며 조기 총선을 치르자고 주장했습니다. 브렉시트를 연기한 후 새 정부가 EU와 재협상에 나서자는 겁니다. EU 측은 정당한 이유로 연기할 경우 응하겠지만 또 다른 협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북한 비핵화와 남북 협력 사업을 논의하는 한미 워킹그룹 대면 회의가 현지 시간 1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최근 북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동향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비롯한 남북 경협과 관련된 사항을 집중 논의할 전망입니다.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3월 임시국회에 상정된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여야 대치로 1월과 2월 임시국회가 공전하면서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올 들어 처음 열립니다. 미세먼지 대책 법안들을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지난 1969년 칼기 납치 사건의 피랍자 가족과 인권단체들이 스위스 제네바 유엔 사무국에서 피랍자들의 생사 확인과 조속한 송환을 촉구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칼기 납치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유일한 항공기 납치 사건이라며 북한은 납치한 11명을 즉각 돌려보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지난주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발언, 서민들에 대한 과세라는 반발이 나온 바 있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이 오늘 만나서 올해 말로 끝나는 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는데요. 연장이라는 대전제 아래 개편 여부와 또 방향을 이야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 지역의 8개 버스 노조가 사측과 임금 인상안에 최종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하려던 총파업도 철회를 하면서 제주 지역의 버스들 현재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의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결국 은퇴를 선언한 가수 승리 씨의 소속사였죠. 그제 14% 가장 큰 하락폭을 보인 데 이어서 어제는 3%가량 떨어졌습니다. 이틀 동안 시가총액 1,300억 원이 날아갔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가상화폐 발행을 내세워 수천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코인업 대표 강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강 씨는 1,000만 원을 투자하면 8주 후에 1,50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들여 수천억 원의 투자금을 모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전북 군산시 소령포구 부둣가에서 승용차가 바다에 빠진 채 발견됐습니다.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차가 물에 완전히 잠겨 있었고 안에 타고 있던 60대 광모 씨가 숨져 있었습니다. 해경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쯤 인천광역시 오류동의 한 건설 폐기물 처리 공장에서 60대 중국인 근로자가 작업 도중 기계에 몸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폐기물 선별기 위에서 이물질을 빼내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경찰이 동료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가야의 역사를 기리기 위해서 경북 고령군이 대종과 종각을 만들 계획을 세웠습니다. 종각은 군 예산으로, 대종은 국민 성금을 모아서 건립하기로 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현재 듣고 있습니다. 경극 패왕별이가 창극으로 나옵니다. 국립창극단이 대만 창작진과 협업을 해서 다음 달 5일부터 무대에 올립니다. 두 나라 전통 문화가 만나게 될 작품이라서 더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환기 화백의 1957년작 유화 항아리가 경매에 나왔지만 새 주인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추정가가 60억 원이었는데요. 반구상 작품 가운데 최고가를 기록할지도 주목이 됐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네, 일주일 전에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법정에 나옵니다. 오늘 재판에는 증인으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나오기로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수십억대 뇌물을 건넨 과정을 비망록에 적어서 유죄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인데요. 건강을 이유로 들어서 나오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첫 재판부터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화물선에 부딪혀서 파손이 된 광안대교에 대한 안전진단 중간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어느 정도 충격이 있었는지, 어떻게 복구를 하고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발표가 됩니다. 이 안전진단은 이달 말까지 마무리가 되고 곧바로 복구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난달 14일 한화 대전 공장에서 근로자 3명이 숨지는 폭발 사고가 났었습니다. 유족 측이 한화 측과 장례와 보상 절차에 대해서 합의를 하면서 오늘 사고가 나고 28일 만에 합동 연결식이 열립니다. 지금까지 분야별로 오늘 눈여겨봐야 할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 알려드립니다. 찬바람에 공기가 깨끗해지고 꽃샘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현재 서울은 0도, 춘천 영하 4도, 대전은 영하 1도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곳곳 바람도 강해서 체감 기온은 더 낮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평년 기온 밑돌면서 쌀쌀하겠습니다. 이후 조금씩 풀리면서 꽃샘추위는 물러가고 봄 기운이 느껴지겠습니다. 현재 동해안을 따라서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하늘은 계속 맑겠습니다. 낮 기온 평년 수준은 2, 3도 정도 밑돌겠습니다. 오늘 서울과 청주가 8도, 대전과 광주, 대구는 10도에 그치겠습니다. 북한은 평양이 5도, 함흥이 10도로 예상됩니다.
내일 밤부터 중부지방에 비와 눈 소식이 있고요. 금요일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공기는 내일도 맑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불법으로 성관계 영상을 찍고 퍼뜨린 혐의로 입건돼 어제 귀국한 가수 정준영 씨가 오늘 새벽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죄를 인정한다며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정 씨에 대해 출국 금지를 신청하고 정 씨를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불법으로 성관계 영상을 찍고 퍼뜨린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 씨가 오늘 새벽 사과문을 내고 모든 죄를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여성을 촬영하고 이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대화방에 유포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을 비롯해 모든 분들께 사과한다며 모든 연애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어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뒤 해외 촬영을 중단하고 급히 귀국했습니다. 입국장에선 죄송하다는 말만 남겼습니다. 영상 몰래 찍어서 올리신 거 맞습니까? 경찰은 투자자들에게 성접대를 알선한 의혹을 받는 승리의 대화 기록을 확보해 조사하다 정 씨가 올린 대화 내용과 동영상 등을 확보했습니다. 동영상에 올라온 대화방엔 승리는 물론 친한 다른 연예인도 여러 명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정 씨는 이 대화방에서 자신이 찍은 불법 동영상을 올리고 다른 대화 상대에게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10여 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 씨에 대해 출국 금지를 신청하고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정준영 씨는 3년 전에도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당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사건이 제대로 처리가 된 건지 다시 조명받고 있습니다. 휴대전화기를 조사하는 게 가장 중요했을 텐데 이게 제대로 이루어졌는지가 의문입니다. 당시 수사 상황을 김필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2016년 8월 한 여성이 가수 정준영 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정 씨가 자신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후 고소를 취소했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경찰에 밝혔습니다. 정 씨는 피해자와 합의한 직후 경찰에 출석해 촬영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상대도 동의한 것으로 오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증거물이 담겨 있을 수도 있는 자신의 휴대전화기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정 씨 측은 문제의 휴대전화기가 손상돼 물리적으로 복구가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습니다. 결국 경찰은 정 씨가 피해자와 합의했다면서 강제 수사로 휴대전화기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불법 촬영 혐의는 인정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겨달라며 사건을 검찰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정 씨 측은 고장났다던 전화기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영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검찰은 정 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은 클럽 버닝썬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클럽의 마약 유통 논란으로 이어졌고 가수 승리의 성접대 알선 의혹으로 확대됐습니다. 가수 정준영 씨의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까지 불거진 상황인데 경찰 수사는 연예계 곳곳으로 번질 걸로 보입니다. 최수연 기자가 이번 사건을 정리해봤습니다. 시작은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이었습니다. 지난해 12월 버닝썬 이용객 김상교 씨가 직원에게 맞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클럽에서 마약이 공공연하게 유통된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일명 데이트 성폭력 약물로 불리는 물뽕 등의 마약이 거래되고 성범죄로까지 이어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 씨와 버닝썬, 경찰 사이에 진실 공방이 오갔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26일 클럽 경영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승리가 투자자들을 위해 성접대를 알선한 것으로 보이는 문자가 공개돼 논란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가수 정준영 씨가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해 유포한 의혹까지 확산됐습니다. 음지에 있던 클럽의 마약 유통과 성범죄 의혹이 수면 위로 드러나자 여성단체 등이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범부처 마약류 대책협의회를 구성해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경찰 역시 마약 수사관 1000여 명을 동원해 약물 범죄를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해달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 같은 발언으로 어제 국회 본회의는 고성과 몸싸움으로 얼룩졌습니다. 소란이 계속되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제를 당부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온 문희상 의장과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들을 살펴보면 적지 않은 가시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발언 잠깐만. 원내대표님. 나경원 원내대표는 잠깐만. 문희상 의장이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원내대표 연설 시작 35분 만입니다. 목소리를 높여 항의하는 민주당의 자제를 당부한 겁니다. 국회는 이렇게 하는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보여주는 모습은 이건 공멸의 정치예요. 상생의 정치가 아니에요. 조금씩 다운해요. 그러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박수를 쳤고 박수 칠 일이 아니에요. 그런 말을 함부로 발언한다고 아무 발언이나 막 하는 게 아니에요. 품격 있게, 격조 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조용해 주세요.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선 거듭 경청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강조했습니다. 참아요. 또 참아요. 청와대 스피커라는 소리를 듣고 의장도 참았어요. 아무리 말이 안 되는 소리라도 경청해서 듣고. 문 의장의 말을 다 들은 나 원내대표는 말 속에 다시 가시를 넣었습니다. 의장님 말씀에 일부는 감사드리면서 의장님 말씀에 또 일부는 역시 민주당 출신 의장님이시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강대강 대치를 이어온 여야 정치권을 다시 한번 강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사실상 김정은 수석 대변인으로 지칭하면서 외교 안보 정책 등을 비판했습니다. 청와대는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원수 모독이라며 나 원내대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야 3당도 일제히 비난 논평을 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 파문으로 3월 임시국회 등 전국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발언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 위원장의 수석 대변인으로 지칭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요. 어제 56분간의 연설이었습니다. 여러 차례 중단이 됐죠. 네. 나경원 원내대표가 작심한 듯 전체 연설을 통해서 계속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특히 가장 논란이 됐던 것은 역시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소리를 듣지 않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이 비유적인 표현 속에서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당 의원들이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했고요. 여기에 단상에 항의하고 이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의 연설을 쭉 들어본다면 네네. 굉장히 강한 좌파의 포로 정권, 네. 막장 정권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면서 거의 저주에 가까운 원색적인 비난 일색이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연설 전반도 사실은 국회에서 하는 정말 국민들에게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속에서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앞으로의 정책과 비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비난과 저주에 가까운 거의 악담이 쏟아지는 네. 그런 연설. 그중에서 특히 대한민국 정치 지도자를 북한의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다. 네. 사실상 비유적인 표현을 쓴다면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과 또 국회 전체가 사실상 수준 이하의 평가 절하를 당했다라는 측면에서 많은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좌파 포로 정권, 반미 종북이라는 표현도 거침없이 썼습니다. 좌파라는 표현 11번이 나왔고요. 종북이라는 단어도 3번씩이나 나왔습니다. 노골적으로 자극적인 그런 발언들을 쏟아부은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네. 상당히 놀랐습니다.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연설들은 굉장히 품위 있고 품격 있게 국가에 대해서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들에게 우리가 대한정당이다 이걸 네. 보여주는 거거든요. 과거에 유승민 원내대표가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에 보여줬던 굉장히 품격 있는 연설이 박수를 받았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는 계속해서 좌파 포로 정권을 비롯해서 이런 색깔론에 근거한 사실은 지금 색깔론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얘기하기에는 21세기가 너무나 빨리 네. 우리 사회를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더해서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외교안보, 사회, 경제 각 분야에 걸쳐서 대한민국이 퇴행하고 있다.
사실은 과거 9년 동안의 보수 정권에서 이루어졌던 정말 인권 침해, 다양한 정보기관에 의한 공작들 이런 것들이 지금 민주주의적으로 바뀌고 있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아직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비판하면 되는데 이것을 색깔론과 이 상대 정당, 그 정권에 대한 이런 저주에 가까운 악담을 퍼부으면서 내놓는 연설이었기 때문에 다른 야당들까지도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이 같은 문제의 표현들이 분명히 큰 파문을 일으키고 거센 비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다면 왜 그런 발언들을 했을까요? 굉장히 정치적인 계산이 있다고 네. 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런 여당이라든가 다른 야당들의 비판이 나올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나경원 원내대표가 연설을 했다고 봅니다. 연설을 끝내고 나서는 자당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향해서 미소 지으면서 네. 정말 잘했다라고 두 손을 치켜 세우고 거의 만세를 부르는 표정까지 나왔거든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는 여러 가지 계산이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30%를 2년 5개월 만에 넘어섰습니다. 30.4% 가장 최근 그런 조사인데요. 태극기 부대가 결집하고 전당대 컨벤션 효과가 겹치면서 지지율이 상승세. 다시 말해서 태극기 부대를 비롯한 숨죽이고 있던 친박 진영의 표심들이 이제 나름대로 네. 결집하는 그런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당내 굉장히 극우화되고 강경화된 목소리들이 호응하고 있다. 특히 5.18 망언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흐름 속에서 자유한국당이 나가야 될 방향을 현재 강한 특히 친박 진영을 비롯한 이런 보수적인 목소리를 강하게 결집함으로써 향후에 성과를 내겠다. 또 하나 더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들 사실은 국회를 거의 한 달, 두 달 내지 계속 국회 보이콧하고 최근에 웰빙단식 보이콧 있지 않았습니까? 사과도 없이 다시 복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법안 통과라든가 이후에 국정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게 함으로써 향후에 정치적인 그런 결집과 또 보수 진영의 단결을 도모하겠다는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 계산도 있어 보이고요. 또 이번 패스트트랙 국회 정치 개혁에 대한 이런 흐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강한 목소리를 내겠다는 그런 정치적 의도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뿐만이 아니고요. 민주평화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도 거센 비판의 논평들을 쏟아냈습니다. 민주평화당에서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를 일본 자민당의 수석 대변인이라고 부르면 좋겠느냐 이런 발언까지 했습니다. 이게 뭐 결국에는 여야 간의 강대강 대치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져서 국회 공전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거친 막말, 상대에 대한 인신공격, 민주평화당에서 냈던 논평도 사실은 저는 그런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과거에 자위대 행사에 참여하고 굉장히 일본에 가까운 모습을 나경원 의원이 보였더라도 나경원 의원이 정말로 공정한 의정 활동을 해주기를 바라는 국민들이 많을 겁니다. 서로에 대한 인신 공격을 자제하고 최대한 정말 국가 지도자와 또는 우리 정부 할 일에 대해서 건전한 비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비판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을 정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상식적인 선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된다면 정말 어렵게 자유한국당이 국회 보이콧을 계속했다가 단식을 푸느니 이러다가 겨우 지금 3월 국회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정기국회 당연히 해야 될 국회도 보이콧하고 있다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모든 국회 여러 가지 입법이라든가 활동이 사실상 정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빨리 저는 강대강 대치는 바람직하지 않다 풀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자유한국당도 이렇게 비이성적인 모습에서 빠르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여당도 여기에 분노만 할 것이 아니라 야당을 설득해서 입법 분야가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아무런 법안 통과도 되지 않고 앞으로 정책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빠르게 국회도 정상화시켜야 되고요. 또 국회에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 다른 분야에서라도 성과를 내면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국정을 이끌어가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국회가 이렇게 서로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것들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나경원 원내대표는 어제 연설에서도 운동권 외교가 반미 반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본과의 관계를 어제 연설에서도 우려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민주평화당에서도 아마 자민당 수석 대변인이라는 얘기를 또 꺼낸 것 같기도 하고요. 자,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의 대응은 어땠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을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국가 지도자, 국민들의 최소한 절반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고 정말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는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네. 최소한도 예의는 지켜야 된다. 물론 대통령의 국정 업무에 대해서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당으로서는 적절하게 짚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고 충분히 그럴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청와대까지 나서서 이 사안을 청와대의 당사자가 돼 있기 때문에 청와대는 좀 더 냉정함을 좀 지킬 저는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대신에 역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께서 또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평가를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다른 야당들도 지금은 눈치를 본 상황 아니다. 우리 국가의 이런 여러 가지 닥쳐 있는 위기 상황들, 열강들의 특히 일본의 최근 모습들 보면 굉장히 과거로 회귀하지 않습니까? 이런 흐름들이 맞서기 위해서는 우리 정치권이 단합해야 되고 국민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주셔야 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저는 여권과 청와대가 당장은 좀 분노할 수 있겠지만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쨌든 또 야당을 설득해야 되고 또 입법 위에 할 수 있는 다양한 일들, 뭐 정부의 새 업무 분야에서 특히 경제 민생 분야에서 네. 성과를 내야만 이런 일들에 대해서 벗어나고 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청와대는 청와대 그리고 당정 좀 냉정하게 지금 상황을 평가하고 일을 해내고 또 민생에서 성과를 내는 쪽에 좀 힘을 쏟았으면 합니다. 네, 문희상 국회의장 어제 그 소동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공멸의 정치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자제를 요청을 했습니다. 발언과 경청의 품격과 격조를 요청했는데 어제 뭐 본회의장에서는 품격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 정치권의 품격 언제쯤이나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일단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비례대표제라든가 이런 소선거구제 폐해에서 벗어난 그런 정치를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무조건 유권자의 눈높이, 지지층만 보는 정치가 아니라 정말 합리적인 대안, 전문성을 가지고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정치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얘기되고 있는 비례형 연동 대표제라든가 다양한 정치적 이런 실험들이 현실화돼야 될 거고요. 현재 서로 간의 정당의 목소리만 대변하기보다는 국민 전체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정치로 나가야만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회 전체가 사실은 이번 사태를 굉장히 성찰해야 되고요. 특히 이런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어제 내놓았던 나경원 원내대표 연설은 국민들께 비판받아 마땅하고 저는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신에 정치권은 냉정을 유지하고 지금 상황을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의 발전에 위해서 나갈 것인지 그 길을 함께 모색하는 좀 지혜를 발휘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홍국 경기대 겸임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할랄이라는 단어 요즘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슬람 율법에 맞게 생산된 식음료와 화장품 등의 제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두 번째 순방국인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도착했는데 첫 번째 행사로 한류와 할랄 전시회에 참석했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는 지금 말레이시아 최대 쇼핑센터인 원 우타마에 나와 있습니다. 제 바로 옆에 보이는 음식점이 할랄 푸드만 전문으로 취급하는 이슬람 전문 레스토랑인데요. 그 바로 옆을 보시면 이 중국 음식점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60%를 차지하는 무슬림들은 돼지고기를 일절 먹을 수 없지만 유난히 돼지고기를 즐겨 먹는 중국인들도 20%나 차지합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는 1970년대부터 이슬람 율법에 맞게 생산, 유통됐다는 인증, 할랄 제도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비단 음식뿐 아니라 공산품의 제조 과정에서도 술이나 돼지, 동물의 피 등 코란이 부정하게 여기는 것들이 들어가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할랄 시장의 규모는 약 2조 달러, 우리 돈으로 2,200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무슬림의 빠른 인구 성장세를 감안하면 2022년에는 3조 달러, 3,3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기술력, 한류의 시장성에 이슬람 문화권에서 공인된 말레이시아의 할랄 제도를 결합한다면 새로운 협력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를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첫 방문지로 한류, 할랄 전시회장을 찾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할랄 시장은 양국 공동의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전시회에는 한류 스타인 배우 하지원, 이성경 씨와 K-팝 스타 NCT 드림도 참석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측에서는 원썸머 나잇을 부른 홍콩 가수 진추아 씨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쿠알라룸푸르에서 JTBC 심수희입니다. 전두환 씨가 광주에서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재판을 받은 이후 전 씨는 영웅이라는 등의 일부 지지자들의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5.18 유공자들을 모욕하는 발언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상엽 기자입니다. 전두환 씨 집 앞에 모여든 지지자들이 외쳤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강중하면 안 됩니다. 취재진이 전 씨를 영웅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지만원 씨 등 일부 지지자들이 해당 기자를 밀치고 폭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을 향해 색깔론을 들이대기도 합니다. 공산주의 논리로 말미암아 대법원이 우롱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튜브와 소셜미디어에선 5.18 사태가 폭동이라거나 유공자 절반이 동네 깡패라는 주장도 등장했습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엔 전두환은 영웅이다, 역사의 길이 남아야 한다는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전시 지지자들과 일부 단체가 일방적이고 극단적인 주장을 쏟아내는 이유는 뭘까? 이번 재판을 계기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지지층을 끌어모으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JTBC 이상혁입니다. 네, 이후 재판에 대한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또 재판에 나오라고 하면 전 씨 측에서 참석이 어렵다고 할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요. 전 씨의 치매 증상을 계속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신아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제 광주를 향하는 차 안에서 전두환 씨가 부인 이순자 씨에게 5분 간격으로 물었다고 합니다. 어디에 가느냐, 왜 광주에 가느냐고 했다는 겁니다. 재판 시작 전 대기실에서도 무슨 재판이냐고 질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화장실을 여러 번 찾고 옆방으로 가려 했다고 합니다. 전 씨 측이 치매 증상을 강조하면서 주장한 출석 당시 상황입니다. 앞서 전 씨는 직접 걸어서 차에 올랐고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장거리 일정을 소화했지만 돌아올 때 잠시 병원에 들른 걸 빼곤 특별한 문제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 씨 측은 건강 문제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재판은 이제부터 제대로 시작되는 상황입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8일에 열립니다. 쟁점을 정리하는 재판이라 전 씨가 반드시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이후 본격화되는 재판에서도 건강을 이유로 불출석 신청서를 낼 수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를 허가할지는 재판장의 몫이어서 어떤 결정을 할지 주목됩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이번에는 5.18 때 광주에 계엄군을 투입했던 이른바 전두환 신군부. 어떻게 지내고 있고 당시 상황에 대해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보겠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지휘부를 접촉해서 말을 들어봤는데 5.18과 자신은 관계가 없다는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대문 2개를 지나야 들어갈 수 있는 2층 집엔 넓은 정원과 커다란 정원수가 보입니다. 전두환 정권 때 내무부, 국방부 장관을 거쳐 국회의원을 지낸 정호용 씨가 사는 집입니다. 정 씨는 전두환 씨의 육사 동기입니다. 5.18 당시 특전사령관이던 정 씨는 취재진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광주에 3번 정도 왔다 갔다 하신 걸로 기록이 나오는데 왔다 갔다 했죠. 난 지휘권도 없고 이라 저리라 할 수도 없고 나도 책임도 없어요. 정 씨는 광주에 투입된 공수부대의 직속 상관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꺼내자 책임을 미룹니다. 근데 그 당시에 3공수랑 11공수가 내려갔는데 그 당시 특전사령관이셨잖아요. 그 명령대로 보낸 거예요. 마음대로 보내고 그렇게 하면 내가 청와대에 들어가라고 그러지. 내가 대통령 하겠다고. 발포 명령자 얘기를 꺼내자 전두환 씨를 변호하더니 이내 대화를 끊어버립니다. 지시는 그러면 계엄사령관이 하셨단 말씀이신가요? 그럼요. 계엄사령관이 했지. 아이고 전두환이가 그때 뭘 할 게 뭐 있어요. 근데 그래도 그 당시에 이제 보안사령관이 그런 명령 내릴 수도 없고 또 내려도 듣지도 않아요. 전두환 씨가 보안사령관으로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는 비서실장, 대통령이 됐을 때는 수석 보좌관이었던 허화평 씨는 그림자다운 말을 했습니다. 국과수가 인정한 전일빌딩 타는이 헬기 사격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사격한 사실도 없는 걸 가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재판하는 게 납득이 안 되네요. 또 전 씨의 알츠하이머 주장이 사실이라면서 재판이 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걸도 되풀이해서 물어보시고 옛날 거는 기억을 못 하시고 12.12 군사반란 가담자 중엔 해외로 도주해 23년째 매달 연금을 수백만 원씩 받고 있는 헌병대장 조홍도 있습니다.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람은 12.12 당시 전 씨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와 육군 본부를 장악했던 1공수 여단장 박희도 씨입니다. 육군 참모총장까지 지낸 박 씨는 최근까지도 태극기 집회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네, 방금 들으셨지만 5공화국 당시 육군 참모총장을 지낸 박희도 씨. 지난해 말에 전 씨와 함께 골프장에 가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2년에 저희와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이 조종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서복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전두환 씨는 치매라며 재판에는 나가지 않으면서 골프는 쳤습니다. 50대 육군 참모총장까지 한 박희도 씨와 함께였습니다.
박 씨는 2012년 5월 18일 JTBC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주장이 전 씨와 판박이었습니다. 우선 기총 사격에 대해선 기총 사격을 하는 우군에 대해서 위에서 쏘았다 하는 것은 이건 상식 밖의 일이고, 외국의 목사가 봤다 하고서 쏘았다 하는 이런 것은 완전히 허위일 뿐만 아니라 가짜로 찍어가지고 진짜인 같이 그렇게 만드는 거라고 나는 봐요. 5.18 민주화 운동을 두곤 모두가 속았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불순 세력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도 속았고 광주 시민도 속았지 않았느냐. 민주화 세력이라면 절대 그럴 수가 없다. 불순 세력은 북한이었습니다. 이북에서 김일성이가 조종을 하고 이북에서 모든 것이 조종이 됐다 하는 그 신념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전 씨에 대해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도 나하고 성격이 비슷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직선적이고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안정이 되고 그로 인한 민주화를 추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 씨가 챙긴 정치 자금마저도 부패를 막기 위한 것으로 포장했습니다. 50 때는 내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희들은 하지 마라. 내가 정치 자금을 걷어가지고 너희들 주마. 이렇게 해서 다른 장관이나 각 국회 혹은 국회의원들이 부정으로 인해 가지고 시끄러운 일은 없다고 봅니다. 끝맺음은 국민을 교육해야 한다였습니다. 내가 굉장히 불만이 뭐냐 하면은 영상 매체에서 우리 국민들을 교육으로 시켜야 돼.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전 씨가 민주주의의 아버지란 부인 이순자 씨 말고도 이런 생각을 가진 측근들이 있어 전 씨가 자신 있게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는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박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땐 태극기 집회에 나갔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광주 폭동이라 했듯이 촛불 집회를 향해 다시 이 단어를 꺼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폭동 세력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3년에 했던 5.18 기념식 기념사에도 들여다볼 부분이 있습니다. 연설문 초안에는 광주의 힘, 광주의 정신 같은 내용이 들어있었는데 최순실 씨에게 전달이 된 뒤 실제 연설에서는 이 부분이 빠졌습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3년 광주에서 열린 5.18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재임 당시 유일한 기념식 참석이었는데 직접 기념사를 했습니다. 2016년 JTBC가 입수한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에는 이 기념사 파일이 담겨 있었습니다. 파일이 태블릿 PC에 저장된 날짜는 기념식 하루 전인 2013년 5월 17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초안에 있던 광주 시민에 대한 평가가 사라졌습니다. 민주 영령 앞에 깊은 추모의 마음을 드립니다. 총 3페이지로 된 초안을 보면 이 발언의 앞부분엔 광주의 힘, 광주의 정신을 믿고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 고귀한 희생으로 민주화 시대를 선도해 주신 광주 시민에게 감사드린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당일 연설에선 빠졌습니다. 앞으로 5.18 민주화 운동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나라를 더욱 자랑스러운 국가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 발언의 앞엔 5.18 민주화 운동을 전 세계인이 자유와 인권을 배우는 학습의 장, 대한민국 역동적인 발전의 상징이라고 평가한 부분이 있었는데 사라졌습니다. 2013년 이후 박 전 대통령은 5.18 기념식을 다시 찾지 않았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이틀 전 루벤스의 그림까지 들고 나와 무죄를 주장했죠.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검찰의 수사를 미세먼지에 반사된 신기루라고 비판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후배인 전현직 판사 등 170여 명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구속기간이 끝날 때까지 재판은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습니다. 최윤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구속되고 넉 달 만인 11일에야 첫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임 전 차장이 검찰 조사 내용을 모두 동의하지 않으면서 증인이 170여 명까지 늘어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앞서 7명만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계획이 크게 바뀐 겁니다. 임 전 차장은 조사 기록을 보니 검찰이 참고인들을 유도 신문했다면서 이들을 불러 법정에서 직접 다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권순일 대법관 등 현직 대법관 3명,
전현직 판사 100여 명, 법원 직원 등 공소장에 등장하는 인물 170여 명 모두가 증인신문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속기간인 6개월 안에 1심 재판이 끝나지 않으면 석방되거나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 전 차장의 재판 지연 논란은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 일주일에 4번씩 재판을 하겠다는 방침에 항의해 변호인단 전원이 사퇴해 재판이 한 달 이상 멈추기도 했습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 고 장자연 씨의 동료 배우였던 윤지호 씨가 검찰 진상조사단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윤 씨는 장 씨가 남긴 문건에서 언론인과 정치인의 이름을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과거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도 이들의 이름을 말했지만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2008년 고 장자연 씨가 성추행당한 자리에 함께 있었던 동료 배우 윤지호 씨가 검찰 진상조사단의 참고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장 씨가 숨지기 전 작성한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를 목격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문건에서 봤다는 언론인들과 국회의원에 대해 진술했습니다. 조선일보사 관련 인물에 대해서도 3명 참석자 문건에서 확인한 인물에 대해서 명확하게 특이한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 사진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윤 씨는 장 씨가 사망한 뒤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으며 이 같은 이름을 진술했지만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는 정황과 모든 정보를 경찰과 검찰 쪽에 넘겨드렸었고 수사 자체가 미흡했기 때문에 애초부터 좀 수사가 정확하고 명확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윤 씨는 이날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장 씨가 남긴 문건은 유서가 아니라면서 누가 왜 이 문건을 쓰게 했고 장 씨에게 돌려주지 않았는지 밝혀져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한편 검찰 진상조사단은 활동 기간을 추가로 늘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 과거사위원회는 이미 활동 기한을 3번 연장했다며 이달 말 조사를 마무리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돈을 주고받는 선거가 아직도 있습니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농협조합장 선거가 바로 오늘 전국적으로 치러지는데 어김없이 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워낙 금품 살포 등이 심해서 2015년부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주관을 하고 4년에 한 번씩 전국적으로 동시에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악수를 하는 척하면서 무언가를 건넵니다. 돌돌 말아 고무줄로 묶은 돈 뭉칩니다. 호주머니에 슬쩍 넣은 돈을 엘리베이터에 타자마자 바로 세본 사람도 있습니다. 쇠고기 선물을 주고받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모두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을 주고받다 단속된 사례입니다. 불법 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500건을 넘었습니다. 이 중 금품과 관련된 게 200건가량입니다. 조합장 당선에 사활을 거는 건 워낙 막강한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평균 연봉 1억 원의 전용 차량, 업무 추진비는 별도입니다. 조합 인사권을 갖고 있어 각종 사업에 입김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말만 하면 그냥 진행되는 그 정도의 권한이 있죠. 제왕이죠. 깜깜이 선거제도 역시 탈법 불법 선거를 부추깁니다. 조합원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 방법도 이 벽보와 공보물 하나 그리고 후보자가 직접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는 게 전부입니다. 자신을 알릴 방법이 없는 후보들이 결국 불법의 길로 빠져든다는 겁니다. 예비 선거운동 기간 도입 등 이를 개선하려는 관련법은 현재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돈 선거뿐만 아니라 무자격 조합원도 큰 문제입니다. 회사원 등이 돼지 농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조작되기도 합니다. 농협중앙회가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전체 회원의 10% 가까운 19만 명이 조합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쫓겨났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경남 거제시의 한 축사입니다. 거제 축산농협에선 이곳에 돼지 9만 마리를 기르겠다며 2014년 양돈 사업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사업단에 100만 원을 투자한 880여 명은 조합원 자격을 얻었습니다. 실제로 터무니없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자영업자, 회사원, 또 직장인. 농림부 점검 결과 새끼 돼지나 사료를 사거나 돼지를 출하한 기록이 없었습니다. 이 축사도 2,000마리를 기를 수 있는 크기로 9만 마리 사육은 애당초 불가능했습니다. 최근 안양축협에선 500여 명이, 수원축협에선 200여 명이 직접 소를 기른다고 속였다가 적발됐습니다. 지난해 농협이 자체 감사한 결과
19만 명-가량이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당수는 선거 때 표를 동원하기 위해 무리해서 끌어들인 사람들입니다. 그 포들은 거의 다 자기가 갖지. 그 포가 거의 반이거든요. 이 때문에 지난 선거 땐 조합원 자격을 둘러싼 선거 무효 소송이 30건에 달했습니다. 문제는 부정선거로 끝나지 않고 세금 낭비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무자격자들에게 조합원의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만큼 엄격한 자격 심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네, 에티오피아 여객기 추락 사고, 전 세계가 이 사고 원인에 대해서 지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종을 가지고 있는 항공사들이 안전을 우려하고 있는 건데요. 국내에서 이 추락 여객기와 같은 기종 2대를 운영하고 있는 이스타항공이 해당 여객기 운항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국내에 들어올 여객기도 100여 대인데 정부는 안전이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들여오는 걸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재호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B737 맥스 에이세 운항이 중단됩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추락한 여객기와 같은 기종인데 국내에선 이스타항공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면서입니다. 기사를 접하고 다른 기종으로 뭐 이게 예약을 좀 변경할 수 없냐고 문의를. 운항 중단되는 항공편을 예매한 경우 대체 항공편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내지 않고 항공권을 변경하거나 취소도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 인도네시아, 몽골 등 10여 개 나라에서 보잉 737 맥스 에이세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특별 점검 중입니다. 이스타항공에 있는 보잉 737 맥스 에이세 정비와 조종이 제대로 됐는지 오는 15일까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항공기를 제작한 보잉의 엔지니어도 부를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또 보잉 737 맥스 에이세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국내에 들여오는 걸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항공 등에서 100여 대를 예약 주문했고 대한항공과 이스타, 티웨이 항공에서 올해 안에 모두 14대를 들여올 예정이었습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사고 여객기와 같은 기종의 운항을 중단시키는 조치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내려져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항공의 허브인 싱가포르에서 내려진 조치가 눈에 띕니다. 백종훈 기자가 전합니다. 싱가포르 항공 당국은 자국 내 모든 공항에서 보잉 737 맥스 전 기종의 이착륙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 항공사는 물론이고 외국 항공사의 보잉 737 맥스 여객기는 아예 뜨고 내릴 수 없는 겁니다. 현지 언론은 사고가 난 737 맥스 8뿐만 아니라 시리즈 전체의 운항을 중단시킨 건 처음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보잉 737 맥스 시리즈는 기존 737의 후속 기종입니다. 연료 효율을 기존에 비해 최대 14% 높였고 맥스 7부터 10까지 4개 기종이 개발됐습니다. 미국 연방항공청은 737 맥스 8이 현재까진 안전한 기종이라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도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AP통신은 미국 국내 여객기 이용객들이 다른 기종의 비행기를 탈 수 있는지 문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보잉이 사고 기종의 소프트웨어를 바꿨지만 조종사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네, 인명피해로도 그렇지만 해당 여객기의 안전성을 두고 파장이 지금 커지고 있는 이번 에티오피아 여객기 추락 사고, 새로 들어온 소식도 있습니다. 제조업체인 보잉이 해당 기종 전반에 대해서 소프트웨어를 대폭 수정하고 있었는데 이 작업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가 또 났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보도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미국 항공당국은 해당 기종이 아직은 안전하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런 가운데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한 내용이네요. 네,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기종의 여객기가 지난 주말뿐만이 아니라 지난해 10월에도 인도네시아에서 추락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진행되고 있는 수정 작업이 계속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수정 작업이 모두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주말 참사가 벌어지게 된 셈이 된 것입니다. 미 항공당국은 다음 달 말까지는 작업이 마무리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또 이와 별도로 737 맥스 기종에 대해서 디자인 변경 조치를 내리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네, 다음은 서울시가 학교 급식 식재료 검사를 일제히 실시한다는 내용입니다. 새 학기를 맞아 오늘부터 실시가 되는데요.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무작위로
50개 학교를 선정해서 100명의 점검반이 2인 1조로 각 학교에 반입되는 식재료를 수거해서 검사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확인되면 농수산물 생산자를 추적 조사해서 관할 기관에 행정 조치를 의뢰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자산 운용사들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장은 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다르다고요? 네, 운용 자산 규모만 놓고 보면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자산운용사 200여 곳의 운용 자산은 1,018조 7천억 원으로 2017년보다 7.3%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펀드 스탁구는 551조 원, 나머지 금액은 투자를 직접 맡기는 투자 일임 계약고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처럼 운용 자산은 성장했지만 자산 운용사들의 순이익이 줄어드는 등 질적으로는 부실했다고 금융당국은 분석했습니다. 끝으로 국내 4대 은행이 최근 2년간 직원을 9.2%, 약 5,700명을 줄인 것으로 집계됐다는 내용입니다. 4대 은행은 KB국민, KEB하나, 신한, 농협은행을 말하는데 이 가운데 KB국민은행의 임직원 수가 같은 기간 14.8%나 감소했습니다. 기업 평가 사이트 CEO 스코어에 따르면 인터넷 뱅킹 등이 확산하면서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지점 수를 줄인 게 주된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하위직 직원들이 인력 구조 조정의 주요 타깃이 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지금 JTBC 안태훈입니다. 수요일 날씨 키워드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꽃샘추위, 공기 깨끗, 그리고 강풍주의보인데요.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꽃샘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현재 서울이 0도 가리키고 내륙 곳곳 영하권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공기는 깨끗하고요. 동해안을 따라서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추위에 미세먼지가 해소되면서 환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꽃샘추위가 반가워질 줄이야 꽃샘추위가 아니라 이제부턴 효자추위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추워도 좋으니 미세먼지 없는 시간 오래 갔으면 한다고 기원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모처럼 맑은 하늘에 기분까지 좋아지네요. 지금까지 키워드와 SNS로 만나본 날씨였습니다. 베트남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끝난 뒤 북미 양국의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회담 이후 2주일이 돼가는 시점에서 이제 양쪽의 전략이 조금씩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까지 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쪽 주장에 합류하면서 이른바 빅딜 전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은 단계적 해결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We are not going to do denuclearization incrementally. The president has been clear on that. 비건 대표는 북한과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면서도 모든 것이 합의될 때까지 어떤 것도 합의된 게 아니라며 북한을 압박했습니다. 볼턴 국가안보 보좌관이 말해온 모든 핵무기를 포함한 빅딜과 같은 맥락입니다. 하노이 회담 이후 침묵하던 북한은 대외 매체를 통해 입장을 냈습니다.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 통일신보는 북한이 단계적 해결 원칙에 따라 통 큰 보폭의 비핵화 조치를 제안했다며 이보다 더 좋은 방안은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와 조선의 오늘은 완전한 비핵화로 나가려는 것은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노이 회담 이후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입장을 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베트남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최종 합의 실패로 끝난 뒤 북한과 미국은 포스트 하노이 기선 잡기를 위한 전략 싸움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은 일괄 타결의 빅딜 방침을 공식화했고 북한은 단계적인 해결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북미 간의 입장 차가 뚜렷해지면서 대화의 판 자체가 깨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하지만 북미 양국 모두 대화 의지는 강조하고 있어서 조만간 접점을 찾기 위한 시도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지 2주일이 돼갑니다. 네. 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북한은 단계적 해결, 그리고 미국 쪽은 빅딜. 이 이야기 두 가지 키워드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의 입장은 앞서 언급이 됐습니다만 일괄 타결 또는 빅딜 이쪽으로 우선 정리가 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노이 회담 이후에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 전략 차원에서 본다면 우선은
매우 강한 북한에 대한 네. 압박 이쪽으로 방향을 우선 잡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북한은 그동안의 스탠스를 계속 유지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단계적인 동시행동에 따라서 가자. 그리고 비핵화 의지가 명확하게 있다. 이것을 이제 강조하면서 네. 북한으로서는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는 그런 기조가 현재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에 비해서는 그래도 유화적인 모습도 좀 북한에 분명히 보여줬던 것으로 보이는데 네. 요즘에는 태도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네네. 점진적 비핵화는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네. 비핵화의 범위에 대해서도 핵 연료 사이클의 모든 영역을 제거하는 것이다. 네네. 강경한 입장으로 지금 돌아선 듯한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제 미국 내에서 그 대북 입장차를 우리가 나눠서 보면은 네. 폼페오 장관과 비건 대표는 비둘기파, 그리고 볼턴 보좌관은 매파, 트럼프 대통령도 거의 뭐 비둘기파, 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의 흐름은 대체로 뭐 크게 보면 다 매파의 그런 그 기류를 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건 대표 같은 경우도 굉장히 북한과의 협상에 상당한 그 적극적 의지를 보였고 지난번에 샌프란시스코에서 1월 31일 그 발표 때도 네. 상당한 그 긍정적인 북한과의 대화를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입장들을 갖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하노이 회담 과정에서 저는 그것이 미국 내부 요인도 많이 작용했다고 보는데요. 그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그 점진적인 협상안보다는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면서 일괄 타결하는 그 안을 꺼내는 순간 그때부터 네. 미국 내의 그 입장 자체가 그 일괄 타결, 빅딜로 한꺼번에 정리되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졌고 비건 대표도 역시 그 흐름에 지금 탔다. 그 흐름의 분위기를 지금 비건 대표도 받아들이는 그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한때 미국도 북한과 마찬가지로 단계적, 네네. 동시적 행동 원칙에 대한 입장을 견지했었는데 자, 네네. 지금 와서는 그렇다면 미래와 현재 핵뿐만 아니라 네네. 과거의 핵까지 일괄적으로 제거하고 뭐 사찰하고 검증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이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생화학 무기까지도 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미국의 그 대북 전략 차원에서 그러니까 협상 전략 차원에서 최대치의 압박의 수위를 일단 높여놓고 그 과정에서 북한과의 협상을 하더라도 좀 더 미국이 판을 끌고 가는 그런 협상을 하겠다 이런 전략적 의미가 담긴 미국의 입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것이 저는 미국이 계속적으로 이 전략으로만 갈 수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네. 북한과의 협상, 특히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비핵화 의지가 명확하게 있다는 것을 어제 또 북한의 모든 언론들이 밝힌 네.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저는 이 과정 자체가 파국이랄지 또는 미국의 의도대로만 가는 것이 아니고 북한과 미국이 지금은 그 열기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 열기가 식히는 과정에서 접점을 찾는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는 그 상황은 또 올 수 있다고 네.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북한 단계적 해결을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만 네네. 대화의 끈은 놓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네네. 조율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미국과의 그 큰 입장 차가 말이죠. 저는 이제 그 조율은 지금 상황에서는 그 서로 맞서고 있다는 느낌으로 다가옵니다만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그렇게 시간이 그렇게 저는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도에 재선을 위해서 올해 성과가 외교적 성과가 비핵화 부분에서 한반도 비핵화 부분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고 김정은 위원장도 지금 경제 발전 또는 주민들의 생활 개선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그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비핵화를 풀어내지 못하면 제재는 완화되기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뭐 이런 차원에서 보면 저는 지금 당장은 맞서고 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난 뒤에는 반발씩 서로 물러서면서 하노이 이전으로 돌아가거나 또는 그것이 어렵다면 북미 간의 상호 접점을 찾는 많은 대화가 이루어지면서 단계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봅니다.
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중재자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동안의 남북 관계라든지 북미 대화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과정을 보면 말이죠. 네네. 통일부보다는 청와대가 주도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지 않았습니까? 네네. 자, 이 같은 상황에서 통일부 장관이 바뀌게 됩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 내정자도 지금 인사가 조만간 이루어질 것이고요. 청문회도 진행이 될 텐데 네네. 우리 정부 앞으로 어떻게 중재자 역할을 잘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정부가 역시 그 중재자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많은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된다. 특히 북측에 대해서는 특사 파견 또 그 고위급 회담 네. 또 남북 정상회담을 서울에서 지금 당장 하기 어렵다면 판문점 정도에서 빨리 개최하는 게 좋고 또 한미 정상회담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것을 통해서 서로 간의 입장 차이들을 조율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김현철 장관 내정자께서도 상당히 그 협상과 관련된 부분에서 좋은 책도 썼고 또 그 과정에서 많은 그 학문적인 노하우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통일부에서도 경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좋은 역할을 할 걸로 기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북한 비핵화와 남북 협력 사업을 논의하는 한미 워킹그룹 대면 회의가 현지 시간 1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우리 측 대표단은 이동열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이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 경협과 관련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워킹그룹 대면 회의가 현지 시간 1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립니다. 지난해 12월 한국에서 열린 뒤 석 달 만입니다. 외교부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는 방안과 남북 경협 등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측에서는 이동열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이, 미국 측에서는 알렉스 웡 국무부 부차관보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동열 단장이 그동안 알렉스 웡 부차관보와 남북 경협 관련 사항을 논의해왔기 때문에 이번 워킹그룹에서는 비핵화보다는 남북 경협과 관련한 협의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을 비롯해 제재의 틀 내에서 진행할 수 있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개성공단 기업인의 현지 시설 점검은 유엔 대북 제재와 미국 독자 제재에 저촉되지는 않지만 미국과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또 북한이 재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동향에 대한 양국의 평가도 공유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미국에서 자녀를 명문대에 보내기 위해 대학 입학시험 관리자와 입시 브로커 등에게 뒷돈을 준 유명인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배우와 기업 대표 등 부유층 학부모들이 30명 넘게 기소됐습니다. 부소연 특파원입니다. 비리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은밀히 진행됐습니다. 대학에 체육 특기생으로 입학시키기 위해 대리 시험을 공모하고 가짜로 경력을 조작했습니다. Cheating on college entrance exams, meaning the SAT and the ACT. And second, securing admission to elite colleges by bribing coaches at those schools to accept certain students under false pretenses. 대규모 대학 입시 비리 소탕 작전으로 학부모와 브로커, 대학 코치, 대입시험 관리자 등 50여 명이 적발됐습니다. 미국 언론은 이들이 부유층의 자녀들을 체육 특기생으로 꾸미기 위해 마치 시합에 참가한 것처럼 사진까지 조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입건된 학부모 33명 중에는 인기 TV 드라마 위기의 주부들에 출연한 펠리시티 허프먼과 시트콤 풀하우스에 나온 로리 로우린이 포함됐습니다. 허프먼은 딸이 대학 입학 시험인 SAT를 시간 제한 없이 치르게 하기 위해 뒷돈을 내고, 로우린은 딸을 조정 선수로 위장시켜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에 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지타운, 스탠포드, UCLA,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 예일, 웨이크 포레스트 등 명문 대학들이 입시 비리 사건에 연루됐다고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페루에서 산사태가 나 진흙더미가 고속도로를 덮쳤습니다.
진흙으로 뒤범벅된 도로는 조금 전까지 차들이 다니던 곳인가 싶을 정도입니다. 차량들은 속수무책으로 파묻혔는데요. 지금까지 차에 타고 있던 8명이 실종됐습니다. 폭우에 지반이 약해진 게 이번 산사태의 원인인데요. 당국이 실종자를 찾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주말까지 비가 계속될 예정이라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보다 운이 좋을 수 있을까요? 영국의 한 거리에서 갑자기 지붕이 무너졌는데요. 간발의 차로 그곳을 지나던 남성의 생사가 갈렸습니다. 평온한 거리, 한 남성이 상점 앞을 지나가자마자 곧바로 벽돌 더미가 쏟아집니다. 강풍에 건물 지붕이 갑자기 무너진 건데요.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입니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는데요. 남성은 단 몇 초 차이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누리꾼들은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구한 남성에게 엄청난 행운이 따랐다는 반응입니다. 망망대해 뉴질랜드의 바다 위에 한 남성이 둥둥 떠 있습니다. 요트를 타고 나섰다가 바다에 빠진 건데요. 구명조끼 대신 청바지를 벗어 바지단을 묶은 뒤 바람으로 부풀려 티셔츠 안에 넣었습니다. 이 청바지가 구명조끼 역할을 톡톡히 해줬고 남성은 3시간여 만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구조되는 남성이 기지를 발휘한 덕분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연이어 생일 축하 문자를 보내옵니다. 미국 뉴저지주에 사는 한 남성에게 일어난 일인데요. 어찌 된 영문인지 궁금증을 풀어줄 거대한 열쇠가 여기 있습니다. 대형 간판에 아버지의 생일을 축하해주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남성의 연락처 그리고 사진까지 친절하게 붙어 있는데요. 알고 보니 남성의 2 아들이 아버지의 생신을 축하해주기 위해 깜짝 이벤트를 벌인 겁니다. 항상 아들이 먼저였던 아버지에게 특별한 선물을 해주고 싶었다는 건데요. 이 정도면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이 됐겠네요. 네, 수요일 아침 8시 16분 지나고 있습니다. 2주 뒤에 있을 대한항공 주주총회 치열한 표 대결이 예상됐다는 소식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조양호 회장 이사직을 지키기 위해서 또 시민단체들은 반대편에 서서 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대한항공 측이 직원들에게 의결권을 회사 측에 위임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두고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대한항공 팀장급 간부가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입니다. 대한항공 주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대상입니다. 27일 주주총회에 앞서 의결권을 회사 측에 위임해달라는 겁니다. 공항에도 따로 자리를 만들어 직원들에게 위임장 관련 서류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해외 주재 직원들에게도 총무팀장 명의의 메일이 발송됐습니다. 본인은 물론 가족들이 가진 주식까지 위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대한항공이 이처럼 위임장 수집에 나선 건 주총에서 표 대결이 예상되면서입니다. 참여연대 등은 조양호 회장의 이사 재선임에 반대하며 소액 주주를 대상으로 의결권 모으기에 나섰습니다. 문제는 회사의 요구에 압박을 느끼는 직원들이 많다는 겁니다. 인사권을 가진 상사가 직접 전화를 걸거나 면담을 요청하는 등 사실상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합니다. 안본 회장이 완전히 찍힐 것 같고 위계에 의한 강요인 셈이죠, 이게. 대한항공 측은 강요는 없었다고 해명합니다. 회사는 자본시장법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일부 직원 주주들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한 것이며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참여연대는 의결권 위임을 사실상 강요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회사와 담당 팀장을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박영우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출범하고 처음으로 심의위원에게 사퇴를 권고하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가짜 뉴스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해당 심의위원이 심의 정보를 사전에 유출한 건데요. 사퇴 권고라서 본인이 거부를 한다면 강제성은 없습니다. 노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8일 5.18 북한군 개입설을 다룬 동영상을 심의했습니다. 방 심의는 인터넷 게시물 등을 심의해 삭제 등 조치를 취하는데 보통 일반인들이 신고한 게시물을 대상으로 심의합니다. 이번 심의에선 지만원TV 등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유튜브 영상 30건이 대상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심의 이틀 전 지 씨는 이러한 사실을 알리면서 동영상 삭제를 요청한 신고자가
민원연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원인 정보가 사전 유출된 겁니다. 논란이 커지자 자유한국당 추천 몫인 이상로 위원은 그제 본인이 유출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민에게 알려야 할 의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원연 등 시민단체는 반발했고 국회 과방위 소속 여당 의원 9명도 어제 사퇴와 함께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성명을 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방심위는 그제 이 위원에게 사퇴를 공고했습니다. 방심위 출범 후 자진 사퇴 공고한 결의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본인이 사퇴를 거부하면 강제성이 없어 방심위는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 불법으로 주정차를 한 차량에 대해서 앞으로는 시민들이 사진으로 찍어서 신고를 하면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나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불법 주차된 차들 때문에 소방차가 건물 가까이 다가가지 못합니다. 500m가량을 돌아 현장에 도착합니다. 결국 골든타임을 놓쳐 29명이 숨지는 등 화를 키웠습니다. 불법 주정차와 관련한 사고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아무데나 주차했다간 과태료 낼 가능성이 훨씬 커졌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시민들이 직접 신고하고 이에 따라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앱을 보급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 주차된 차량입니다. 신고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선 안전신문고 앱을 열어서 카메라를 실행합니다. 1분 간격으로 같은 자리에서 사진을 2번 찍습니다. 장소를 확인하고 올리면 신고가 접수됩니다. 소방시설이나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장 10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이 대상입니다. 지금은 단속요원이 현장 확인을 하며 실랑이를 벌이는 경우가 많지만 이젠 신고만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겁니다. 지난달 행안부는 이 같은 주민신고제 운영안을 마련하고 전국 지자체에 행정예고를 요청했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네, 어제 열린 2019 중앙일보 올해의 차 시상식에서 현대자동차의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팰리세이드가 올해의 차로 뽑혔습니다. 실내 공간이 넓고 연비가 좋은 점과 같은 차종과 비교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올해의 수입차로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CLS 클래스가, 올해의 세단으로는 기아 자동차의 K9이 각각 선정이 됐습니다. 프로축구 대구FC가 어제 아시아축구연맹 AFC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중국 광저우 에버그란데를 3대1로 격파했습니다. 에드가는 전반에만 2골을 터뜨리며 팀의 3대1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지난해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AFC 챔피언스리그에 출전한 대구는 2연승을 기록하며 조 1위를 확고히 했습니다. 프로농구 고양 오리온이 인천 전자랜드를 꺾고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오리온은 어제 경기도 고양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농구 정규리그 홈경기에서 전자랜드의 82대 69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로써 플레이오프 진출 마지노선인 6위를 유지하며 7위 원주 DB와의 승차를 1경기 반으로 벌렸습니다.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열린 국제 빙상 경기연맹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쇼트트랙 대표팀이 남녀 계주 동반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임효준이 4관왕에 오르며 남자 대표팀은 5개 전 종목을 석권했습니다. 마지막 종목인 남녀 계주에서도 동반 금메달을 따내 선수 전원이 시상대 맨 위에 섰습니다. 코치 폭행 피해 등으로 좋은 컨디션이 아니었던 심석희도 여자 3000m 계주 결승에서 첫 번째 주자로 나서 금메달을 견인했습니다. 찬바람에 공기가 깨끗해지고 꽃샘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현재 서울과 대전 1도, 춘천 영하 4도, 광주와 대구는 2도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곳곳 바람도 강해서 체감 기온은 더 낮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까지 평년 기온 밑돌면서 쌀쌀하겠습니다. 이후 조금씩 풀리면서 꽃샘추위는 물러가고 봄 기운이 가득하겠습니다. 현재 동해안을 따라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또 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하늘은 계속 맑겠습니다. 낮 기온 평년 수준은 2, 3도 밑돌며 오늘 좀 쌀쌀하겠습니다. 서울과 청주가 8도, 광주와 대구는 10도에 그치겠습니다. 북한은 평양이 5도, 함흥이 10도로 예상됩니다. 내일 밤부터 중부지방에 비와 눈 소식이 있고요. 금요일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공기는 내일도 맑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국회 본회의장이 어제 여야 의원들의 고성과 몸싸움으로 얼룩졌습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위험 수위를 넘나드는 자극적이고 과격한 표현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전반을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해달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좌파 포로 정권, 반미 종북과 같은 노골적으로 색깔론을 드러내는 단어도 거침없이 썼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나경원 원내대표를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청와대도 국가원수 모독이자 국민 모독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일주일 전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이 오늘 열리는데 핵심 증인이 나오지 않겠다고 해서 공전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불출석 사유서를 법원에 냈습니다. 불법으로 성관계 영상을 찍고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 씨가 오늘 새벽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죄를 인정한다며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정 씨에 대한 출국 금지를 신청하고 정 씨를 조만간 불러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오는 29일부터 실행될 예정인 브렉시트를 놓고 영국 하원이 합의안을